보다 쉽고 빠르게 우리나라 굵직한 이슈들을 만나보는 시간, 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부터 뭔가 우리 사회의 핫한 이슈를 정말 법 그리고 경영계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들 좀 준비되셨나요? 예. 네. 네, 제가 먼저 서로 좀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쵸? 네. 최유한 대표님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20년 넘게 IT 또 미디어 업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튜버, 네. 또 엔젤 투자자로도 이름을 널리 알리고 계셔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뭐 제가 굉장한 인싸네요. 인싸.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 이제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자, 이 네이버에서 치면 조원이 치면 축구 선수가 나옵니다. 아이고. 네, 축구 선수 조원이 아니고요. 변호사 조원이 맞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6년 정도 경력을 와. 갖고 계신데 기술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 전문 변호사로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2017년에 독립하셔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라는 회사를 법무법인을 설립을 하셨고요. 네. 디라이트는 현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분야에서 아주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유명한 법무법인입니다. 조원희 변호사님 역시 스타트업 분야의 대표적인 멘토이시고 또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님께 자, 어떤 각오로 시작하시냐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이 생존 법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갖고 계셨던 모든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괜찮으시겠어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해방출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서연 아나운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파헤친다. 기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나운서시고요. 근데 이 미모에 그 들어가기 어려운 X대까지 공부도 잘하셨고 불공평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박서연 아나운서님은 보도 채널에서 대담이나 뉴스 같은 이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클럽하우스에서 금융, 투자 관련된 전문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종 클럽하우스로 가시면 또 여기저기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서연 아나운서님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장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나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트렌디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우리 박서연 아나운서님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너무 훈훈하네요. 어떻게 이 기세로 그냥 끝낼까요? 여기까지 그냥 찍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사실 또 이렇게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확실히 본인 입으로 하는 것보다 서로의 이런 또 발언을 빌어서 훈훈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은 이슈를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쿠팡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이 첫 소식이라서 고민 끝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가질 법한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하다가 일단은 회사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10년 8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티몬이나 위메프 같이 소셜 커머스 3사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 또 오픈 마켓으로 더 많이 이름을 떨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두 분도 확실히 좀 많이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엄청 유용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 정도에 달하는 1,300만 명이 월간 이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간 이용자 1,300만이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뭐 그거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커머스의 특성상 가구 단위로 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인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저도 뭐 거의 매일 쓰는 것 같아요. 정말요? 혹시 여러분 주식 가지고 계시나요?
아쉽게도 눈물이. 네, 마침 오늘 소식도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이에요. 아마 좀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최 대표님께서 이 상장 내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쿠팡 상장 내용은 많이 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올해 2월 12일에 쿠팡 측에서 상장 관련된 서류 S1 폼이라고 하는 거를 제출을 했죠. 그래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건 나스닥에 당연히 상장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뉴욕 증권 거래소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아직도 쿠팡은 누적 손실이 4.5조 원에 달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뭐 그래서 당연히 이 영업이익에 좀 덜 민감한 이 나스닥으로 가지 않겠냐 했는데 하여튼 서프라이즈가 됐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상장이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 총 1억 2천만 주의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고 주당 27에서 30달러 정도로 공모가를 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되는 돈을 4조 원.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 돈은 아니지만 탐나네요. 언젠가는 뭐 돈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쿠팡의 기업 가치는 최대한 5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55조에서 57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럼 진짜 누가 대박을 맞겠느냐? 손정희. 그렇죠. 야. 네. 정답은 바로 손정희 회장입니다. 네. 쿠팡에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뭐 아주 꿋꿋하게 믿어줬던 투자자죠. 그동안 3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으로 상장이 되면 이 돈이 20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배 정도 그렇게 커지게 되니까 사실은 뭐 굉장한 이제 대박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사실 이 손정희 회장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쿠팡 상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신화를 만드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수록 정말 재미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보니까 뭔가 국내 기업의 미국 상장이라는 말보다는 뭔가 미국 회사의 미국 주식이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이 외국 회사냐, 뭐 우리나라 회사냐, 뭐 이게 이제 한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제 국내 쿠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쿠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쿠팡이 국내 쿠팡을 100% 소유하는 관계예요. 모자 회사 관계인 거죠. 그리고 미국 쿠팡은 처음에는 이제 LLC 유한 책임 회사로 설립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INC 주식 회사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회사에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회사가 상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뭐 국내로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네요. 미국 회사가 미국 증시에서 상장을 하는 거다라고 사실은 이제 외견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범석 CEO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기 유학을 가서 그쵸. 대학이나 대학원도 이제 미국에서 다녔고 또 CTO, CFO 뭐 주요 임원들이 다 이제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논란들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아까 한번 짚어주셨던 S1 이야기가 조금 떠오르는데 그렇죠. F1이랑 좀 비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신청을 할 때 S1은 이제 국내 기업 그리고 만약에 한국 쿠팡이 뭐 뉴욕에 상장을 했다고 하면 이제 F1 폼을 가지고 신청을 했겠죠. F1이 레이스 그게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좋습니다. 이런 그 쓸데없는 드립을 많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F1 얘기도 좀 잠깐 나눠봤는데 확실히 근데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놀랍다라는 반응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새로웠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댓글에서도 뉴스 댓글에서도 보면
미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했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네, 그런 좀 시니컬한 댓글도 많은데 사실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많이 이제 오픈이 됐죠. 쿠팡은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는 미국 회사가 맞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소유주나 또 창업주는 분명히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업계 또 우리나라 뭐 커머스 업계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구나. 이게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권 거래소로 갔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볼 수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코스닥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스닥을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증권거래소고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가 이제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하고 거의 이제 대비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주식 수가 100만 주가 넘어야 되고 또 매출도 1,00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또 자기 자본금도 이제 300억 이상 좀 기준이 허들이 좀 높죠. 그러네요.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주주수가 전체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고 매출은 500에서 1,000억. 그리고 자본금은 30억. 그래서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특례 상장이라 그래서 매출이 없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약간의 또 다른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IT 기업들, 네. 이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곳들이 다 코스피에 이제 상장돼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애플, 구글, 최근에 테슬라,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지금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기술주 중심의 우량 IT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쿠팡도 나스닥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로 가다 보니까 약간 진짜 서프라이즈한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사실 아마 이런 측면에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아주 특수한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속에서 어찌 보면 뉴욕 증시에서 이 쿠팡의 상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커머스 사업의 어떤 미래 발전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적 적자가 상당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NYS에 올라가게 됐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좋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측면은 분명하게 뉴욕 증시가 어쨌든 나스닥보다는 훨씬 더 머니마켓으로는 큰 마켓이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쿠팡이 당장 필요로 하는 돈은 4조 원에 가까운 돈이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손정희 회장도 엑싯을 하고 싶을 거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그만큼 좀 더 규모가 큰, 스케일이 큰 머니마켓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적자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로 가는 건 더 어려웠다. 그래서 그렇죠. 우회 전략을 취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쿠팡은 헤드쿼터 본사가 이제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게 뭐 또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나스닥일 거냐 아니면은 이제 NYS일 거냐 사이에서는 이제 고민들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이 적자 문제 외에도 아마 두 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차등 의결권. 그렇죠. 굉장히 뜨거운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간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등 의결권이 이제 쿠팡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슈였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갔겠냐?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미국의 증시를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혜택도 받았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쿠팡이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였다. 왜냐하면 워낙 김범석 CEO 지분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또 고려 사항이었을 거다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 하나 때문에 미국으로 갔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현재 김범석 의장의 지분율이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상장이 됐을 때에는 사실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기에 굉장히 이제 한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시장의 특성상 차등 의결권이 굉장히 자유롭게 인정이 되고 특히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10배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29배까지도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29배 인정을 받음으로써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범석 의장의 실질적인 의결권은 거의 7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즉 차등 의결권 하나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미국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맞겠네요.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이 차등 의결권이 뭔지 내용 좀 한번 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주주들이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우선주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하고 비교하면은 같은 주식이지만 뭐 배당을 받을 때 조금 더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주식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 이 주식은 이제 의결권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주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라면 한 개의 주식에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등 의결권, 복수 의결권은 주식은 한 개지만 의결권은 뭐 10개, 또 29개 뭐 이렇게 인정되는 주식을 말하고요. 약간 슈퍼 주식 같은 그렇죠. 그런 네, 그런 느낌이네요.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또 반대로 보통주는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인데 한 주에 0.1 의결권 이런 이제 소수. 예, 맞아요. 네. 소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기는 하지만 일단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보니까 그래도 좀 배워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혹시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지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조금 활발한 핀란드, 스웨덴 이런 곳들이 이제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까지는 차등 의결권이 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법상에 보면은 369조, 369, 369. 한번 할까요? 모르기 쉽습니다. 네, 상법 369조에 보면은 하나의 주식에 하나의 의결권이 인정된다라고 돼 있고 이제 2009년인가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 규정은 이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다. 뭐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스스로 우리는 이제 대주주한테 차등 의결권을 주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국가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컨대 미국같이 이제 인정하는 국가라도 미국이 참 아이러니한데 SEC 그 증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자본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그렇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해서 이게 무자한 인정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국가마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등 의결권 아마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국가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장단점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표님?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뭐 또 이제 저는 예전에 창업도 했었고 지금 또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업가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환영할 만한 소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업을 하고 불과 한 2, 3년 안에 몇 번의 투자를 받다 보면 뭐 시리즈 A, B 이렇게 거치다 보면 금세 창업자의 지분이 사실은 30% 수준으로 막 낮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창업자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런 소신대로, 비전대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 자체는 창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하나 후속으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차등 의결권이 없어서 이제 뒤늦게 시리즈 B쯤에 왔던 아주 좋은 회사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투자하려고 보니까 창업자 지분이 뭐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망설여져요. 망설여지죠. 그렇죠. 뭘 믿고 투자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창업가나 투자자 이 둘 다에게 사실은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본의 구조를 뭐 함부로 이제 흔든다든지 그런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회사들이 창업자가 또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흐르고 나면
오히려 회사의 방해 요인이 되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차등 의결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이게 또 국제적인 조금 증권 거래소 간의 신경전 같은 게 있다고 해요. 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2012년 일이니까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미 미국과 영국이 다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영국 사이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장을 하면서 놀랍게도 런던 거래소가 아니라 뉴욕 거래소를 선택을 했어요. 바로 이게 복수 의결권, 차등 의결권을 인정을 받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오히려 뉴욕으로 상장을 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마다 좀 다르니까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아마 거래소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경쟁도 좀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좀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이제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이제 합병에 반대하면서 한동안 재계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런 상법상 경영권 방어에 대한 제도가 너무 취약하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도입되진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우연의 일치긴 한데 이 쿠팡 상장 얘기가 나오기 한 달 전쯤에 이제 정부에서 벤처 산업 육성법을 개정해서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이제 입법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배까지 그리고 10년간 인정되고 그리고 상장 후 3년 내에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걸로. 그래서 차등 의결권에 관한 이제 입법의 얘기는 지금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까 서두에도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주주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광범위하게 인정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벤처기업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된다든지 해서 아마 제한적으로 입법화되는 것들은 조만간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는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자본이 많이 그렇죠.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어려움이 있다. 많죠. 네, 라는 저희 생각이 같은 드는데. 경우도 이제 기업들에서 자문을 받는 것 중에 많은 포션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트업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지분율이 30% 40% 이게 떨어져 있고 근데 투자를 한 번 더 받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을 방어한다라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또 코스트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싶기는 해요. 네. 또 저희가 사실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들만 머릿속에 두고 있어서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뭐 이 스타트업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의외에 소위 말하면 작전 세력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순기능으로 보자면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네요. 저희가 차등 의결권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 짚어봤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재밌었습니다. 두 분 좀 나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흔히 이제 우리가 그냥 다 들었을 때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외국 회사가 미국에 상장했는데 그게 우리가 무슨 관계냐?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계에서는 플립이라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도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용어가 좀 그쵸, 많이 용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뒤집다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에 설립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미국에 이제 현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자가 괜찮아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청하는 게 본사를 미국으로 좀 옮겨달라. 그러면 내가 투자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본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길 때 우리가 이런 걸 플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뒤집는다. 그렇죠. 뒤집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쿠팡하고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본사가 되고 본사가 한국을 100% 지배하는 것. 그래서 이런 구조가 처음 볼 때는 되게 어색하지만 오히려 국내 기업이 글로벌하게 성장하면은 또 이런 형식의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이걸 보는 시각이 우리나라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구나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이 쿠팡 상장도 조금 더 다른 시각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플립이라는 단어가 사실 스타트업계 용어기는 하지만 또 그쵸? 보통 알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그 내용까지 한번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좀 바쁘게 달려왔어요.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관련해서 조금 법 이야기 또 경영 이야기를 함께 섞어봤는데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더 알찬 주제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